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최승우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일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아래 하단으로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각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바라겠습니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최선의 방법을 찾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에게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임대 중인 곳에 불청객이 찾아왔어요. 선배의 배신, 아이보다 반려동물이 소중한 아내, 부양요란이 양육비부터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법과 관련된 상식에 대해서 굵고 짧게 알아보는 시간으로 준비해 봤는데요. 화요일은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를 살펴보고 그와 관련된 아직 통과되지 못한 법안을 들여다보는 법률 인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알려주실 법안은 무엇일까요? 최근 티몬 위메프 네네. 사태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죠. 예. 이것 때문에 이제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 네. 이른바 온풀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요즘 핫하죠. 온풀법 관련된 부분 준비해 오셨는데 티몬하고 위메프 정산지연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관련 사건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아직 이 사태에 대해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티메프 사태에 대해서 간략히 한번 설명해 주시죠. 예. 위메프랑 티몬은 소비자랑 판매자의 사이를 중개해주고 예. 그 사이에서 중개 수수료를 내서 수익을 얻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가 특정 판매자와 물건을 사게 되면 그 돈은 우선 위메프나 티몬에 입금이 되고 이들은 소비자한테서 받은 돈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를 판매자에게 비용으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네. 이 과정이 통상 2달 정도 걸린다고 알려져 네네. 있습니다. 그런데 티몬과 위메프를 인수한 큐텐의 구영배 대표는 소비자에게 받아서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될 이 돈을 큐텐의 나스닥 상장에 투자하고 자신이 인수한 오픈마켓들의 적자를 메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구영배 대표가 계획했던 큐텐의 6월 나스닥 상장이 늦어지게 되면서 판매자에게 지급해야 됐던 대금들을 마련하지 못해서 자금난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이를 막기 위해서 구영배 대표는 티몬에서 한 달 뒤 발송하는 선결제 상품권을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이른바 돌려막기 수법이죠. 네. 이걸 통해서 대금 지급을 시도를 했지만 네네. 결국 그마저도 한계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판매자는 소비자에게 물건을 배송하거나 서비스 제공을 중단을 하는 사태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서 소비자는 환불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티메프는 기업 회생을 신청을 하면서 사실상 사업을 중단을 했고 검찰은 구영배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횡령 및 사기 혐의로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티메프 소비자의 피해 합산액만 1,443억 원에 이르고 피해액을 네. 환불받지 못한 소비자도 9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엄청난 피해 규모인 것 같은데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만 언뜻 들어봐도 사실 나스닥 상장에다가 어떤 소비자들이 에스크로한 금액을 썼다라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 부분은 사실 좀 법리상 횡령의 가능성이 제가 들어도 약간 좀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수사가 어디까지 되는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티메프 사태로 피해자를 입은 소비자와 판매자들이 대규모 집회를 열어서 대책 마련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국회에서도 TMF 사태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이 좀 쏟아지고 있다고요? 예, 13일 날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을 확인해 보면은 예, 예. 이 TM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발의된 예. 국회 개정안만 총 7건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결제 대금 정산을 이 주기를 일수에 관한 부분을요. 이 다소 차이는 있지만 공통적으로 정산 주기를 대폭 축소하고 또 정산 대금을 임의로 운영하지 못하도록 별도의 관리 기간을 두자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 따르면은 결제 대금 정산 기간은 10일로 하고 이를 지키지 못한 경우에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또 대금이나 이자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의 결제 금액을 은행에 예치 신탁하는 에스크로제를 도입하고 공정위가 대금 관리 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해야 된다는 규정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송원석 국민의힘 의원이 이 관련 개정안에서 이 통신 판매 중개자의 정산 주기를 구매 확정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로 제한하자라는 내용을 담는 등 이번 사태의 문제로 이제 지목된 긴 정산 주기를 축소하는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네, 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산주의가 막 2달 이렇게 너무 길었던 것을 5일이나 뭐 이제 10일 이렇게 한정을 하는 부분들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지금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 발의한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뭔가 대신 지급하는 뭔가 이런 부분들은 좀 악용한 것 같은데,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좀 없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유의미한 개정안인 것 같은데요. 정부의 플랫폼 자율 규제 정책이 TMF 사태를 좀 키웠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했던 이른바 온풀법이라고 불리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온풀법은 플랫폼 업체랑 거래 업체 간의 가압을 관계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형 플랫폼 업체로부터 소상공인인 입점 업체들을 보호하는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 후반기에 공정위 주도로 추진되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 법 제정 대신에 자율 규제를 강조하게 되면서 현재 공정위는 플랫폼 업체의 독과점을 막는 플랫폼 경쟁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당시 정부가 추진했던 온풀법 초안을 살펴보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 서비스의 내용, 기간, 대가, 그다음에 정산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표준계약서에 담도록 하고 있습니다. 플랫폼 업체가 입점 업체에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 조건을 설정, 변경하거나 이행 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온풀법은 플랫폼 업체의 각종 갑질을 규제하는 조항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금 지급을 늦추는 등 경제상 불이익도 포함되고 있어 이를 어길 경우에 공정위가 즉시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법 위반 시에 금액의 2배까지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익명을 요청했던 공정위 관계자는 온풀법이 있었다면 TMF 사태 초기에 소비자나 거래 업체들이 정산 지연을 공정위에 신고를 할 수 있고 즉시 공정위가 개입해서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사태 확산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위메프 사태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 온풀법을 좀 재추진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좀 커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온풀법 22대 국회에는 발의가 좀 된 상황인가요? 네, 22대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오기영, 민영배, 김남근, 박주민, 김현정, 서영교 의원 등이 대표 발의해서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 법률안을 모두 7건 정도가 계류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정 온라인 플랫폼 중개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사업자 사이의 분쟁 조정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중개 거래를 위한 분쟁 조정 협의회를 설치하는 등 내용이 있고요. 또 공정위의 위반 행위를 조사 또 처리할 수 있고 온라인 플랫폼 이용 사업자의 단체를 구성하고 거래 조건 협의 제도를 마련하며 시장 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어 팔기, 멀티 호밍 등을 제한하고 데이터 이용 접근을 제한하거나 최혜 대우를 요구하는 등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들이 두루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아울러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의 원인이 판매 대금 돌려막기라는 데 주목을 하고 온풀법에 운영 자금과 판매 대금을 분리하는 내용을 추가로 담겠다라고 방침을 세웠습니다. 네. 조국 혁신당의 이혜민 의원도 이 온라인 플랫폼에 이용약관 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관련 개정안 법률안을 최근 발의한 바 있습니다. 네, 아주 빠르게 좀 대응하고 있는 것들 같아요. 근데 뭐 다 제가 봤을 때는 좀 유의미한 것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통과가 돼서 지금 같은 사태가 좀 미연에 좀 방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번 사태는 좀 적자가 누적된 사실상 좀비 기업이 판매자에게 지급할 대금을 유용해서 큰 피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커머스 업계의 좀 반응도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까지 뭔가 관행으로 계속 유지되어 왔었던 어떤 행태인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제 업계에서는 TMF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서 이런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을 하지만 예, 예. 오히려 이것이 과잉 입법으로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냐라는 우려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번 TMF 사태는 규제 제재가 부재했다기보다는 부실 경영에서 촉발된 것이라고 보는 시선이 있는데요. 네. 정산 주기를 법제하는 등 규제가 오히려 플랫폼의 성장과 발전을 저해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정산 기한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10일이나 5일로 줄어들게 된다면은 예. 중소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 유동성 위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대금 정산 후에 반품이나 이제 환불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자금 사정이 열악한 이러한 업체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예. 이 때문에 한 업체 관계자는 업체의 특성과 또 성장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관련 법이 정비되어야 된다고 하면서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성과 연결성도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언뜻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소비자가 어쨌든 구매를 위해서 제출한 금전이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게 그냥 사실은 수수료를 떼고 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맞습니다. 판매자한테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걸 중간에서 유용한다라는 행위가 언뜻 이해는 가지 않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정산 기한이 축소된다고 해서 과연 어떤 좀 그런 유동성의 위기가 있는지, 이 부분이 사실은 조금 저는 납득이 좀 살짝은 안 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판매자한테 바로 정산이 되어버리고 나면은 나중에 환불이나 교체 등 그쵸, 문제가 그쵸. 발생을 했을 네네. 때 그 부분에 대한 수수료도 차감을 네. 해야 되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고 아. 다시 판매자로부터 돈을 받는 과정이 맞아요. 들어가다 보니까 네. 이런 중소형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동성 위기가 그러니까 발생하고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 내용이네요. 맞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정부도 이번 TMF 사태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대응책을 좀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해법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온풀법을 포함한 TMF 재발 방지를 위한 법안들이 좀 통과될 수 있을지, 변호사님은 좀 어떻게 예상하실까요? 일단은 사태가 원체 중한 만큼 예, 예. 22대 국회에서 이 온풀법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라고 아, 생각은 네네. 합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과도한 규제 때문에 시장 네. 환경이 이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도 고려를 해야겠죠.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중소형 플랫폼들에게 네.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유동성 위기도 고려를 해야 되다 보니까 네. 현재로서는 이제 막 이해 관계자들이 이런 개정안이나 법률안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표출을 하고 네. 또 국회에서 조율이 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금방금방 진행된다기보다는 네. 언젠간 통과는 되겠지만 다소 지체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렇군요. 사실은 국민들이 가장 좀 당황스러운 부분은 대기업이라고 믿었던 티몬과, 그렇죠? 위메프인데, 이런 대형 플랫폼 기업이 이렇게까지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할 수 있을 거다, 내 여행을 망칠 거다라고 생각해 보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배신감들이 좀 크시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더 이상 TMF 사태와 같은 좀 억울한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22대 국회에서는 명확한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슈와 법률에 대해 살펴보는 법률인싸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을까요? 제가 수련원에 중강당을 임대해서 체육 입시 실기를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예, 주말이 지나고 와서 보니까 운동기구와 매트가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가지고 예, 예. 수련원에 있던 TV를 돌려보니까 다른 중학교 태권도 팀이 무단으로 축구공을 차고 기구까지 사용을 한 거를 제가 확인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수련원 측에 확인해보니까 모르는 일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태권도 팀이 독단적으로 사용을 한 것 같아요. 네네. 이 경우에 법적인 조치를 어떻게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해서 연락드렸어요. 아, 우리가 임대한 체육 시설인데 다른 팀이 사용을 해서 좀 피해를 보신 거군요. 네네. 아, 네. 옆에 정석한 변호사님 나와 계시거든요. 변호사님한테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인사. 예.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상림의 정석한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일단 제가 몇 가지 좀 여쭤볼 거를 물어보고 답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일단은 CCTV를 확인하셨다고 하셨는데 이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말고도 이런 매트나 뭐 운동기구 파손 같은 과정들이 CCTV에 혹시 자세히 보이나요? 네, 쓰는 게 보여서 이제 중학교 태권도 팀이라는 걸 알았어요. 옷도 보여서. 그러면은 혹시 이런 중강당을 임대를 해서 사용하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 이제 들어가지 말라고 하는 푯말이나 뭐 문구나 이런 것들을 하셨나요? 그거는 없었어요. 이런 거는 안 하셨고 네. 또 중강당 임대를 해서 사용한다고 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평소에 사용하시는 시간 외에는 외부인들이 출입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고요. 네. 그러면은 필요에 의해서나 아니면은 사용하시는 시간이 아니면은 외부인도 얼마든지 출입이 가능한 공간이다라시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지금 혹시 새 제품으로 이제 교체를 원하시는 물품이나 뭐 이제 파손된 물품 같은 것들에 대한 질문인데요. 이 제품들이 전혀 사용이 불가능한가요? 아니면 어느 정도 상태인지 혹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사용은 가능한데, 예. 그러니까 사용이 가능한 것도 있고, 파손된 것도 있고, 그래. 아, 섞여 있다. 네. 네, 일단은 제가 둘로 나눠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민사적인 조치가 가장 중요하실 것 같아서 이에 따라서 이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이 가능하시다라고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이 사건 자체는 좀 전형적인 무단침입 및 손괴 사건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이에 따라서 당연히 이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십니다. 다만 이제 민사소송으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앞서갖고 우선 중학교 태권도 팀이라고 하셨으니까 그 책임자한테 내용 증명을 보내서 합의를 시도하시는 것이 이제 좋을 것 같다고 제언을 드립니다. 여기에는 이제 몇 가지 제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로 이제 CCTV에서 파손 과정이 어느 정도 보였다고 하면은 이게 다툼의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갖고 법적인 절차를 거치기 앞서서 이런 내용 증명을 통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수월하게 또 빠르게 교체나 또 이 파손에 관련된 합의 비용을 받아내시기가 좀 용이합니다. 그리고 이제 CCTV 특성상 또 파손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뭐 어떤 대 같은 것들이 딱 부러지는 것들은 바로 보이겠지만 뭐 스크래치나 아니면 경첩 같은 것들이 망가지는 부분은 CCTV 특성상 잘 보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파손의 원인이 태권도 팀 때문에 발생했다는 걸 주장하고 또 증명을 하시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법원에서는 영업을 한 지 한 4개월 정도 지난 걸로 제가 들었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어느 정도는 자연맘으로 인해 갖고 파손된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하면은 법원으로 바로 가시기보다는 일단 합의로 통해서 진행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합의를 먼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손해배상 판단을 받는 과정에서 법원은 반드시 이제 청구인의 과실을 같이 고민을 합니다. 어떤 말이냐면 지금 상담자분께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판단을 들어간다는 얘기인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들어가지 말라는 뭐 푯말 같은 것들이 없었고 또 누구나 이제
그 시간 외적으로는 출입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뭐 한 4개월 정도 지났으면 자연마모의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판단을 했을 때 법원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담자님의 어떤 과실이나 또 자연마모에 관한 부분은 빼고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어서 100% 손해배상을 받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합의를 시도하지 않고 바로 이제 민사소송으로 판단을 구하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CCTV라든지 무엇이 손해를 발생했는지를 잘 정리를 해서 내용 증명을 우선 보내서 거기에 따라서 배상을 받는 과정을 먼저 거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제가 앞으로도 막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만약에 그 푯말이나 문구 같은 거를 써놓으면은 예. 뭐 다른 손해배상이나 이런 거 받을 때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당연합니다. 그거는 이제 상담자님의 재산이라는 부분을 명시를 하고 함부로 사용할 수 없다는 부분을 지적을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누군가 와서 그런 푯말이나 팻말을 무시를 하고 사용했다면은 그만큼 더 상담자님의 과실 부분이 적어지기 때문에 유리한 판단을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민사 관련된 부분은 이렇게 정리를 뭐 생각보다는 깔끔하게 될 수는 있는데, 만약에 형사적인 부분을 또 고려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관리를 하고 계신 곳에 대해서 침입을 하고 재물이 이제 손괴가 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형사 소송을 뭐 고소를 진행을 할 수도 있겠는데요. 일단은 건조물 침입죄랑 재물 손괴죄를 먼저 검토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조물 침입죄라는 건 이제 내부에 사람이 없더라도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서 침입을 하면 성립을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요건이 처음으로 성립을 하고요. 또 일반적으로 개방된 장소라 하더라도 관리자의 필요에 따라서 출입을 제한한다라는 경우가 있으면은 또 관리자의 출입이 제지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있으면은 그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서 그 일반 출입도 가능한 공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리자의 필요에 따라서 출입이 제한되고 출입 제지가 있었어야지 건조물 침입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건조물 침입죄는 좀 성립 가능성이 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재물 손괴 같은 경우에는 좀 반반 정도라고 갈립니다. 왜냐하면 재물 손괴는 기본적으로 과실에 의한 재물 손괴는 인정이 되지 않고 있거든요. 재물을 손괴하려면 반드시 이 재물을 손괴한다라는 고의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학생, 학생들이 이러한 물품, 말씀하셨던 어떤 운동기구 같은 것들을 파손하는 과정에서 좀 과도하게 사용해서 파손을 했다 하면은 이게 고의가 있지 않다라고 판단될 여지가 강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사용했을 때 그 물건의 어떤 사용 용도랑 반대되는 행위로서 파손이 됐다면 고의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지만, 축구공을 차갖고 축구공이 뭐 터졌다, 뭐 매트를 사용했는데 매트가 찢어졌다 정도로는 어떤 고의가 있다고 판단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CCTV 같은 것들을 확인하셔갖고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있는지를 입증을 하셔서 고소를 진행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도 관련된 증거를 확인을 해보시고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고의성이 입증될지를 판단하신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뭐 형사 관련돼 갖고 질문이 더 있으실까요? 민사만 생각하고 있는데 예. 민사보다는 합의가 더 낫다는 거죠? 예, 합의도 일종의 민사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네. 진행을 하실 때는 어쨌든 민사적으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여기에 관련돼서 금액을 책정을 하시고 그 책정에 따라서 필요한 어떤 송달 수수료라든지 인지대 같은 것도 고려를 하셔야 돼요. 만약에 중간에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중간에 취하를 하시게 되면은 절반만 돌려받으실 수 있거든요, 이 인지대는.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셨을 때 우선은 내용 증명을 보내갖고 합의를 진행을 하셔서 좋게 끝나는 가능성이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상담자님. 네. 혹시 뭐 더 궁금하신 사안이 있으실까요? 지금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자면, 민사적으로는 이제 소송에 가기 전에 합의를 한번 좀 더 노력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형사적인 부분이 조금 뭐 생각을 안 하셨다고 하시지만 좀 변호사님이 되게 좀 명쾌하게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건조물 침입죄 같은 경우에는 오픈되어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좀 성립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이제 손괴죄 같은 경우에는
과실손괴죄는 없으니까 사실 아마도 아이들이니까 네. 과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손괴죄도 좀 되지 않을 것 같다라는 부분까지 좀 명쾌하게 얘기해 주신 것 같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더 이제 좀 궁금하신 부분 있으실까요? 아, 네. 어쨌든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합의 관련된 부분 조금 잘 진행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상담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임대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사람이 갑자기 무단으로 와서 예. 사용을 하다 보니까 좀 그래도 좀 부서진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뭐 손해배상 청구를 해서 좀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변호사님. 만약에 이제 뭐 다양한 방안들 특히나 좀 너무나 명쾌하게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마지막으로 좀 상담자님께서 꼭 잊지 말고 좀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부분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손해배상, 예. 뭐 합의도 일종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렇죠. 과정이니까요. 예. 첫 번째로 제가 항상 강조를 드리는 거는 결국 증거입니다. 네네. CCTV 얘기도 하셨기 때문에 이미 네. 확보는 하셨다고 네. 생각 들지만 네. 그 CCTV는 그 시점에 손해가 발생했는지만 예, 예. 확인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뭐 4개월 정도 되셨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운동기구를 사용하셨거나 네. 또 이런 도구 같은 것들에 대한 상태를 그 전과 후를 비교할 수 있는 사진 같은 것들을 네. 최대한 확보하시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결국 피해 사실을 좀 피해자가 또 입증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아까 얘기하셨던 4개월 동안 예. 자동으로 뭔가 좀 낡아서 마모가 되는, 마모가 네. 되거나 뭐 감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발생을 했는지 이런 부분이 약간 조금 예. 네. 그럴 수도 4개월 있다. 정도면은 예. 사실 법원에서도 4개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으면은 네. 이 파손 자체가 상대방에 의해서 발생한 것이 확실하다면은 감가상각 부분을 크게 고려는 하지 않고 네. 교체에 준해서 그 금액을 사용할 판단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네.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 또 저쪽에서 주장한 매트의 찢어짐 같은 것들은 네. 효용 자체를 완전히 감소시켰다기보다는 네. 수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네. 배상이 되다 보니까 네. 그 수리비 정도로 되지 않겠냐라고 또 네. 판단을 해서 네, 뭐 네. 조정이나 아니면은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할 가능성도 있겠죠. 네, 수리를 좀 하는 부분도 좀 한 부분이 좀 있을 수 있다. 예. 수리비로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또 수리비만 인정을 하는 형태의 판결이 나오다 보니까 말씀해 주신 예. 부분인 것 같고 아까 사실 좀 얘기하신 것 중에 인지대의 절반만 돌려준다. 이 부분들은 아마 사실 일반 시청자분들은 잘 모르실 텐데 인지대가 엄청나게 많은 소송들 예. 같은 경우는 이게 되게 중요한 그렇죠.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 소송 같은 경우는 그렇게까지 뭐 소가가 높아서 인지대가 많이 발생한다 그런 것 같지는 않은데 예. 그 부분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뭐 한 1,000만 원 이하 정도면은 예, 예. 인지대가 그렇게 한 몇십만 원 정도 수준으로 발생을 예, 예. 하니까요. 사실 그렇게 부담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지금 이렇게 업무를 시작한 지 4개월 정도밖에 안 되셨으면은 이 소액의 인지대도 부담이 크실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지대를 내는 법적 절차를 들어가시기 전에 네. 합의를 보시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네네 이 합의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뭐 수리로 또 끝날 부분도 교체로 바꿀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예, 예. 좀 더 유리하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음.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만약에 법적인 절차를 들어간 후에 합의를 보시게 되면은 그 뒤에 취하를 하신다 하더라도 인지대 이제 절반만 환급이 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그만큼 또 60만 원이 인지대가 그렇죠. 들었다면 30만 원만 돌려받는 셈이 되다 보니까 네네. 이런 부분은 또 마이너스로 처리가 되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고려를 했을 때 종합적으로 합의 같은 걸로 먼저 진행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용 증명을 좀 보내는 예. 쪽이 낫다. 정석환 변호사님께서 너무나 명쾌하게 깔끔하게 좀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아마도 상담자님께서 잘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는 전화 상담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여러분은 지금 생생범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자, 이번에는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실까요? 신한 고등학교 동아리 선배가 있어요. 벌써 20년을 넘게 교류한 선배인데요. 그 선배는 쇼핑몰에서 작은 구두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얼마 전 부업으로 대부업을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는데 초기 자본이 좀 부족하다며 1,000만 원 정도를 보내줄 수 있냐고 하더군요. 이자는 두둑히 주겠다면서요. 고민 끝에 선배와 함께 1시간도 있고 하니 1,000만 원을 대출받아 보내줬습니다. 실제로 두어 달 동안은 한 달에 150만 원씩 이자를 보냈어요. 이게 맞나 싶으면서도 불로소득이 생긴 것 같아 내심 좋기도 했습니다. 근데 돈을 빌려주고 석 달째부터 이자가 안 들어오더라고요. 선배에게 연락하니 직원이 안 보냈냐면서 며칠 뒤에 보낸다 하고 그 뒤로는 슬슬 연락이 어려워졌습니다. 얼마 뒤 다른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 그 선배가 동아리 선후배 여럿에게 돈을 빌리고 잠적을 했다고 하더군요. 자신도 2,000만 원 정도를 보냈는데 이자 2달 받고 난 후 연락이 안 된다고요. 순간 얼마나 심장이 떨렸는지 모릅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선배랑 알고 지낸 시간이 20년이고 동아리 모임은 여전히 끈끈한데 그 선배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요. 친구와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자문을 구했더니 투자 형태이기 때문에 사기라고 볼 수 없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처음부터 이 모든 걸 노린 게 아닌가 싶어요. 저 역시 투자를 한 것으로 돼서 돈을 돌려받기 힘들까요? 저에게 증거라고는 선배에게 돈을 보낸 계좌 내역밖에 없는데 이게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상담 보내주셨습니다. 변호사님,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요. 네. 너무 많습니다. 예, 소액 투자를 여러 명한테 하고 이렇게 수취하고 도망가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은데 애초에 정말 좀 대부업 투자라고 좀 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사기를 치기 위한 뭔가 포석이었을까요? 저는 일단은 상담자분의 내용을 들었을 때 투자로 볼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는 또 대여로 볼 여지도 있지 않나라고 그쵸. 생각이 돼서요. 네. 이 차이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투자라는 건 이제 자금을 투입을 한 다음에 그 성과 이익을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대여라는 것은 금전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걸 목적으로 하죠. 그렇기 때문에 외견상 아주 유사한 행위이기 때문에 금원을 지급해 주었을 당시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빌려준다거나 이자를 주겠다라는 등의 어느 정도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면은 이걸 투자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과 좀 유사한 사건이 있었는데 금전 수수에 관해서는 다툼이 없지만 이거를 원고가 대여금이라고 주장한다면은 그 대여금이라는 점에 대해서 원고한테 증명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에도 대여금이라는 점을 별도로 증명을 하셔야 될 텐데 증명이 부족하다면은 투자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상담자님 외에도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제 돈을 빌리고 또 잠적을 한 정황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투자든 대여든 사기 정황이 강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동아리 선후배들 여러 명한테 또 다 빌려가지고 예. 잠적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좀 대여 사기냐 투자 사기냐를 떠나서 어쨌든 사기는 사기 좀 같은데, 이 아까 대부업 얘기 잠깐 했었는데 대부업을 개인이 이렇게 운영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개인도 대부업 운영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예. 네. 다만 이제 이를 위해서는 대부업에 관련된 교육을 이수를 해야 네. 되는데요. 이제 금융위원회 등에 이제 되어 있는 이런 교육을 이수를 하고 또 대부업을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업소를 둬야 됩니다. 네. 그 영업소를 둔 다음에 관할 지자체랑 금융위원회에다가 대부업을 한다라는 등록을 해야지만 개인도 대부업자로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이제 대부업 등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사연을 보면은 좀 2달간 이자를 좀 지급받았다고는 합니다. 그것도 아주 좀 고액의 이자를 좀 받았는데 이거는 좀 단순한 채무 관계로 보기는 좀 어려운 건지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투자랑 대여가 좀
유사한 행위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만약에 이거를 투자에 대한 수익 배분이었다라고 주장을 한다면은 네. 상담자님께서 이 부분이 투자가 아니라 대여에 따른 이자를 네. 지급받은 거라고 네. 주장을 하시고 또 입증에 대한 책임도 상담자님한테 있다 보니까 네. 단순 채무 관계로 바로 확정하는 건 좀 어려울 듯합니다. 네. 근데 이자가 상당히 높았어요. 만약에 이게 대여라고 한다면 결국은 이자 제한법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럼 맞습니다. 이자 제한법을 초과한, 왜냐면 1,000만 원 빌려줬는데 갑자기 한 달에 150만 원이면은 수익률이 얼마인가요? 상당하죠. 상당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사라질 것 같은데, 이 단순 채무 관계를 좀 입증을 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그럼?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제한법에 예. 들어간다 하더라도 예. 그 이자 제한법에 걸리는 거지 이것이 바로 투자라고 본다라고 판단이 네.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채무 관계를 입증하기 위한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돈을 대여를 해줄 때 차용증을 작성을 했으면은 정말 좋았겠지만 지금 네. 상담자님 상황에서는 차용증을 작성은 하지 않으신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이제 소비대차량은 기본적으로 분료식 행위, 즉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일단 성립을 하기 때문에 차용증이 없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가령 이제 상대방으로부터 대부업 운영에 관한 계획서 같은 것들을 제시받은 적도 없고 금전을 빌리고 내가 이자를 주겠다고 말을 했다라는 카카오톡이나 이런 문자 메시지 같은 것들이 남아 있다면은 소비대차로서 빌려갔다라고 볼 만한 여지가 분명히 존재하고요. 또 빌려준 금원 자체가 1,000만 원이라고 좀 크지 않은 금액이기 때문에 투자보다는 또 소비대차로 볼 여지도 강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변제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를 할 때 오히려 소비대차로 또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네.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로 만약에 본다고 하면 진짜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겁니까? 일단은 투자라고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무조건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이 투자를 할 때 어떠한 약정을 했는지가 네네. 가장 중요한데요. 네네. 이 투자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고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원금 반환을 약속하는 조항 같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투자에 실패하더라도 이 투자를 받은 사람은 투자를 한 사람한테 원금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급을 해야겠지요. 네. 그러나 이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약서가 오고 갔다거나 이런 투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뭐 원금을 반환을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은 이게 네. 만약에 투자라면은 이 투자금 회수 자체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든요. 그래서 혼자 하기보다는 여러 명이 함께 해야 될 것 같은데 집단 소송을 하면 뭔가 좀 더 이득이 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다른 분들과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네네. 편이 유리하게 판단받을 네네. 가능성이 정말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홀로 진행을 하시게 되면은 그 각 개인의 사항에 따라서 이게 투자인지 대여금인지가 갈리게 되는데 이것 자체가 지금 사기로 볼 여지가 아주 크기 때문에 네. 대여금이든 투자금이든 결국에는 사기에 따라서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1대1 상황에서 사기를 입증한다기보다는 1대 다 상황에서 사기를 입증했을 때 더 많은 증거와 정황 같은 것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사실관계 확정과 증거 또 주장을 제시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명이 집단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말씀드릴 수 네. 있겠습니다. 민영사 둘 다 유리하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제가 아까 변호사님 얘기하실 때 살짝 계산해 봤는데 1,000만 원에 이자 제한법 하면은 16만 원 정도 받을 수 예, 있는데 맞습니다. 그러면 1,134만 원 정도는 사실 초과로 받은 네.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돌려줘야 되는 원금에 충당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사실상 피해액이 그러면 한 700만 원 정도로 떨어지는 소액으로 되겠죠. 네, 만약에 그렇게 될 것 같네요. 네, 저희는 첫 번째 이메일 상담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내용 보실까요? 아내는 반려동물을 매우 좋아하는데요. 혼전 임신을 해서 아내가 혼자 키우고 있던 강아지는 어쩔 수 없이 친정으로 보내고 결혼 후에 한동안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아이가 4살이 되자 아내는 지인의 강아지가 새끼를 낳았다며 한 마리를 상의도 없이 데려왔는데요. 그런데 아이가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서 병원에 데려갔고 의사는 아이에게 알레르기가 있으니 강아지를 키우지 않는 것이 좋다고 권유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아내에게 어쩔 수 없으니 강아지를 다른 곳으로 보내자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랬더니 아내는 새끼 강아지를 버리자는 거냐며 저를 파렴치한으로 몰았습니다. 그러고선 강아지는 작은 방에 두고 아이와 접촉을 하지 않게 하면 된다며 계속 강아지를 키웠는데요.
이후에도 아이는 알레르기로 괴로워했고 말이 통하지 않는 아내와 결국 이혼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저는 혼자서 아이를 돌봐왔고 아내는 주말마다 아이를 보러 왔는데요. 아내는 아이가 어리니 자기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주든지 아니면 공동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대화를 나눠보면 아내는 강아지를 계속 키울 생각을 갖고 있고 아이의 건강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요. 저는 아이를 공동 양육하길 원하지 않고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싶은데 가능할지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라고 상담을 좀 보내왔습니다. 반려동물 때문에 부부 사이에 좀 갈등이 생기는 경우 요즘에는 좀 꽤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상담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일단은 제 경험으로는 예, 이제 예. 불구 일방이 이제 예.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예. 뭐 반려동물에 대한 그 케어 같은 것들을 그렇죠. 한 예. 사람이 전담하게 되는 네. 경우가 많아서 네네. 또 이런 생활적인 부분 때문에 결국 갈등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았고요. 예. 또 방금 사례랑 비슷하게 아이가 태어나면서 결국 반려동물보다는 아이 위주로 돌아가게 되다 보니까 예. 또 부부가 다투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네. 이번 사연처럼 이제 자녀의 건강 문제로 인해서 절대 물러날 수 없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존재합니다. 네. 상담자분은 좀 아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아내가 양육자로 좀 지정이 될까 봐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어떨까요? 일단은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예. 엄마랑 이제 정서적인 교감이 잘 형성이 되어 있다면은 엄마가 좀 더 유리하다고 볼 수는 네,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것만으로 이제 아빠가 양육권자에서 완전히 배제된다고 볼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네. 법원에서는 자녀의 양육권을 판단할 때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판단의 근거로는 미성년 자녀의 성별, 또 나이, 부모의 양육에 대한 의사, 또 경제적 능력, 자녀와 부모 사이의 교감, 또 이제 양육 환경 같은 것, 그 다음에 미성년 자녀의 경우에는 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자녀의 연령이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상담자분께서 양육권자에서 배제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측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법원은 어떤 과정을 좀 거쳐가지고 양육권자로 좀 적합한지를 확인을 할까요? 법원에서 이제 양육권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는 네네. 일단은 이혼 보통을 하니까요. 네네. 이혼 재판을 할 때 쌍방이 주장하는 내용, 그다음에 예. 증거를 먼저 우선적으로 제일 조사를 하게 됩니다. 네네. 그 후에 가사조사 같은 과정을 통해서 네네. 말씀드렸던 어떤 양육 환경이나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확인을 하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네. 이때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갖고 네. 누가 더 적합한 양육권자인지를 판단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녀의 의사가 어쨌든 가장 좀 중요하겠네요. 만약에 표현을 할 수 있다고 맞습니다. 하면 법원이 공동 양육자 지정도 할 수가 있나요? 네, 일단 법리적으로는 가능은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보통의 경우 이혼 같은 경우에 네. 당사자 쌍방이 네네. 원체 극심한 대립으로 인해서 그렇죠. 재판을 예, 하게 예, 되는 예. 경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양육권을 보통 공동으로 지정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라고 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친권 같은 경우에 양육이랑은 좀 별개 문제이기 때문에 부모 예. 모두에게 친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친권하고 양육권이 조금 다른데 그럼 공동 친권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이 양육은 그럼 어떻게 진행합니까? 일단 양육 자체는 양육권자한테 일방적으로 가게 되고 또 면접교섭권을 통해서 예. 양육권이 없는 자가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친권 자체는 이 미성년 자녀의 신분 또 재산상 권리 의무에 대해서 부모 네. 쌍방이 모두 권리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네네. 이 때문에 자녀의 주 양육권자가 다른 일방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네. 미성년 자녀의 통장 개설이나 또 뭐 여권 같은 거를 발행할 때 동의를 필요로 한 경우도 있고 네. 또 자녀의 입학이나 또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자녀 일신상 중요한 순간에 연락 두절 같은 것들이 됨에 따라서 동의를 받지 못해서 자칫 자녀가 위험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을 합니다. 네. 이 때문에 법원에서도 공동 친권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예외적인 판단을 한다면은 네. 공동 친권을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양육친, 비양육친 이런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예. 어쨌든 좀 이 사안은 공동 양육자 지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좀 봐야 되긴 하겠네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이메일 상담 마무리하고요. 세 번째 이메일 상담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 보실까요? 아버지는 어린 시절 어머니와 자식들에게 폭력을 일삼았고 급기야는 다른 여자와 바람이나 집을 나갔는데요. 결국 두 분은 합의 이혼을 했고 제가 성인이 될 때까지 거의 15년이 넘게 연락을 끊고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는데요. 본인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하고 있으니 매달 부양료를 달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어떻게 아버지라는 사람이 이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데요. 법적으로 제가 부양료를 아버지에게 지급하는 게 맞나요? 아니, 오히려 제가 못 받은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상담 주셨습니다. 아, 이런 케이스들도 더러 있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남보다 못한 아버지. 아, 이럴 때 좀 쓰는 표현이 아닐까 싶은데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저도 사례 상담자 상황이 네네. 되게 안타깝고 네네. 좀 저도 속이 많이 상하는데요. 네네네. 아마 이분은 아버지가 자신의 선택으로 가정을 등을 돌렸는데 네. 이제 와서 돈을 달라고 하는 게 상당히 화도 나실 것 같습니다. 네. 많이 좀 그럴 것 같아요. 비정한 아버지가 예. 돌아와서 나 갑자기 부양하라. 근데 사실 가정법원에 이제 부양 의무가 있기는 하지 않습니까? 1차적 부양 의무와 2차적 부양 의무는 있고, 이제 자녀가 부모한테 돈을 받은 경우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양을 하지 않으면 뭔가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부여하는 그런 판례들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예, 맞습니다. 네. 법적으로 성년의 자녀가 좀 부모를 부양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일단 말씀해 주신 것처럼 민법 이제 974조에 따르면은 이런 부양 의무 자체를 규정은 하고 있습니다만 네네네. 이제 대법원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부양하는 의무를 2차적 의무라고 해서 네네. 부모가 자력으로 이제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 예. 자녀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이를 도와줄 수 그렇죠. 있을 때 예. 이거를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녀의 경제적인 여유가 있고 부모가 정말로 경제적으로 자력으로 생활 유지가 어려운 상황. 네. 지금 같은 상황이 사실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다고는 네. 상담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가정 파탄의 원인을 우선은 좀 제공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상담자가 아버지를 부양할 의무가 뭐 지금 시점에서 있을까요? 일단은 판례는 갈리는데요. 네. 2006년 청주지법 제천지원의 판례를 확인해 보시면은 예. 부양 권리자의 도덕적 의무 이행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민법상 친족관계 부양 의무가 달라지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던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런데 또 2018년 최근 판례죠. 네. 부산 가정법원에서는 상담자의 아버님과 같이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을 했고 자녀한테 경제적 부담 또 정신적 고통을 강한 뒤에 이제 와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행위가 신의 측에 반하거나 권리 남용이라고 이제 판단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차 부양 의무의 요건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네. 이러한 권리남용으로 판단이 돼서 무조건적으로 상담자님께 부양 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찾다 못 찾아서 결국은 우리가 이제 법의 가장 근원으로 들어가서 신의칙에 예. 반하고 권리남용에 반한다, 권리남용이다라고 판단한 판례, 이 부분까지 가야 된다니까 상당히 좀 어렵게 느껴지긴 합니다. 역으로 만약에 상담자가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아버지를 상대로 과거에 못 받았던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예, 옛날에는 네. 법원에서도 자녀가 성인이 된 다음에 예, 사전에 양육비 지급에 협의를 한 적이 없었다고 하면은 예. 얼마든지 과거에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왔는데요. 네네. 근데 이제 최근에 7월 18일 판례인데요. 아, 대법원에서 엄청 최근이네요. 예. 네네. 자녀가 성인이 된 후 10년이 지나면은 네. 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네. 이 10년이 지난 후에는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음. 이 때문에 상담자께서 이 양육비를 청구를 하고 싶으시면은 기본적으로 인정은 되시겠지만 네.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8세가 딱 되는 순간부터 10년 그 얘기이신 것 같네요. 예. 부양 청구권하고 양육비 청구권에 대해서 좀 짧게 정리 좀 해주시죠. 일단은 두 청구권 모두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 의무에 관한 권리 예, 예. 의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예, 예. 다만 이제 양육비 청구권이란 것은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청구를 하는 것이고 예. 미성년 자녀의 성장에 관한 비용 청구로 한정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네. 반면에 이제 부양 청구라는 것은 더 폭넓게 부모나 배우자 또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친족이 있다고 하면은 그 대상으로 해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그 목적으로 하는 청구가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소멸시효 10년, 그냥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를 좀 중시한 판례인 맞습니다.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상담자님께서 양육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부양 의무 관련된 부분 좀 잘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벌써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의 상담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데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 주십시오.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정석환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